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은채 님이 되겠네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일본식 부동산 불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요, 1980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6%에서 평균 7%대였습니다. 6, 7%대요.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1980년부터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언제까지 올라갔느냐? 1990년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등하니까 90년도에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강력한 대출 규제했는데 그 당시 1990년도에 일본에서도 정말 강력한 대출을 규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블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 7%였던 경제 성장률이 1993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0%가 됐습니다. 1993년도. 그랬다가 2009년인가요? 그렇죠. 2009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이 왔을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가 됐어요. 마이너스 0.6%.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009년도니까 90년에서 2009년이면은 19년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10년도까지 기준했을 때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렇게 회복 단계를 거치다가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 0.1%. 그리고 현재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보다 뒤지죠. 1.5%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 대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네, 그렇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중국이 제일로 많고요. 2위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9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버블과 좀 닮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본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지요. 일본은요, 80년대부터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IMF를 겪었어요. IMF를 겪고 또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어서 또 사실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요, 서울의 부동산 강남 아파트가 40% 이상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지금 5년 동안 올랐습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올라가지고 사실은 올 8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이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면 세금 부담 많지요. 지금 다주택자들이요, 시름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는 거지요.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지요. 매도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2019년도부터 지금부터 이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부동산이 그냥 폭락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시나브로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지금 그 무디스라는 데가 있죠. 무디스라는 회사가 오늘 발표했는데 2019년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3%라고 합니다.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뭐 2.7%, 6% 예상하고 있는데요. 무디스에서는 2.3%. 예, 지금 IMF라든가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뭐 2.5% 이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올 겁니다. 아마 올해보다 더욱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여건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과 그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요. 한국이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산 중에는 이제 뭐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디플레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 모든 전반적인 종합 경제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그런 법으로는 안 오지만 앞으로 시나브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리스아이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 경기 침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인데요. 아마 11월 이달에 30일 날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12월 달에 인상되게 되면 아마 2.5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해 보는데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요. 대출금리도 인상하게 되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다중채무자라든가 한계 기업이라든가 한계 가구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모토규 교수님 밝은색 의상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화면 잘 받으시게 살짝 표 안 나게 화장을 하시면 더 좋으실 듯. 예, 고맙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는요, 늘 코디가 이렇게 기초 화장을 해주는데요. 뭐 개인 방송 하다 보니까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저 혼자 해야 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기성님, 그럼 정부에서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 수도권은 미분양이라 안 되고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건축허가 빨리빨리 줘 경기 활성화 시키면 될 일.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달동네를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 오래된 아파트를 헐어서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인데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야 공급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할 때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높이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많은 세대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을 서울시가 완화한다는 그런 정책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최임자님, 경남 창원은요 2년 전에 비해 많이 하락했어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언제쯤 회복될까요? 창원에는 이제 한 1억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요, 늦게 막차를 타신 분들이 있어요. 사자마자 가격이 빠지니까요, 빚내서 대출 받아갖고 집을 샀는데 1억씩 가격이 하락하지요. 이자 부담되지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창원은 이제 그 지역의 기업 경기도 문제지만 창원에도 사실은 신규 물량이 많습니다. 예, 아직도 미분양이 된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공급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더 타임머신. 11월 이달부터 대출금 못 갚는 서민 지원 강화된다. 상호금융권 서민 지원 강화. 제가 이거 방송했었죠. 일시 부채 탕감, 상환 유예 방식으로 대출금 못 갚는 서민 지원 강화. 정책의 긍정적 개념은 이해가 되지만 실물 경제의 회복, 대출자들의 안정 수입 없인 기대 효과가
신통치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요. 개인들의 소득이 증대돼야 돼요.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도 이루어지고 또 대출금 이자도 갚고 또 원금도 갚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소득이 증대돼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1%, 올해 뭐 한 2.7%, 내년도에는 2.5%, 이제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요. 경제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돼요. 이제는 뭐 40대든 50대든 60대든 이제는 남편 혼자 벌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GDP가요 3만 불, 4만 불, 5만 불 가더라도 이제는 부부가 이제는 잡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참 힘겨운 세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효녀님, 교수님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디딤돌 생애 첫 주택, 신혼부부 혜택에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는 세댁입니다. 부채는 없지만 신랑 혼자 벌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많진 않아 올해 가기 전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인지 고민입니다. 전월세 눈치 보며 살고 쫓겨다니며 출산에 육아하랴 힘없는 고 살다 행복지수가 폭락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름하고 오래된 아파트라도 매수해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월세를 살면서 청약의 기회를 기다렸지만 5억 원 이상 분양가를 보고 청약은 포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디딤돌 대출이 신혼부부 최고 2억 2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대출 심사 시에 저희는 소득 증빙이 2천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올해 휴직기간 대출 한도가 맥시멈까지 나와야 오래된 집이라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가 보죠. 교수님, 무주택자이고 여유자금이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타이밍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신혼부부들은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까지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요. 아마 내년 후년에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신규 아파트 물량을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잘 입수하셔서 수도권 지역의 신혼부부는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내년 후년에 정부가 신규 신혼부부 그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분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임대아파트 사시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그 큰 집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오두막이라도 조그마한 평수에서요, 도란도란 사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예. 재산이 많다고 결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예. 제 주위에는 수백억, 수천억 있는 재산가들이 많은 친구들이 참 불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좀 돈을 갖고 싶죠. 그러나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요. 돈을 우리가 벌고자 하는 것은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많다고 절대 행복한 거 아니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지요. 예. 자, 하여튼 원래 그 경제라는 것은 러리티 아닙니까? 희소성을 연구한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예, 내가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명품 가방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행복은 다 아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 기회가 올 겁니다. 정보를 많이 입수해 보시고요. 경기도 그 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에 들어가 보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들어가셔서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끙꿍 20대들이여 빚부터 청산해라. 빚이 없으면 빚이 보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금뚱님 고맙습니다. The Time Machine
기본적으로 대부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은 금리 차익이다. 제1금융권은 금리로 대출받은 후 높은 금리로 빌려주어 그 차익만큼 이익을 취하는 것. 대부업이 상대로 하는 것은 주로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이들을 상대로 대출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데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므로 상대적으로 돈을 떼일 위험이 크기에 그 갭을 금리로 충당한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 그 최고 대출 이자가요, 대부업에서는요, 30몇 프로였는데, 현재 지금 28%에서 올해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시켰죠. 예. 대부업체,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업체에서요, 아마 내일부터인가 그럴 겁니다. 12일부터인가요? 이제는, 29세 미만 청년들은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100만 원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업에서. 그리고 고령층 70세 이상도 역시 100만 원을 초과해서 대부업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님, 조심조심 신중신중 하다가 집도 못 사고 집값만 올랐어요. 평생 집을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서울에도 집 없는 사람이 50%니까요. 기다리다가 쪽박 투기자는 대박, 규제 풀어 또 급등, 아파트 하락한다고 기다리라. 나라가 망하면 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내년.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자기 그 주택을 취득할 금액과 또 평수, 지역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수하셔서 내년도에 또 후년도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되고요.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리서치를 하셔서 분기마다 아니면 월별로 지금 거래 동향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 동향, 주택 매매 가격 동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이트 정의입니다. 11월부터 금리 인상 계속되고 2019년 서울만 4만 가구 물량 쏟아지고 미국 기준금리 급속 악화되고 미중에서 세계 경제 전쟁으로 확산되고 보유세 엄청 오르고 대출 이상금융권 완전 막고 아파트값 대폭락이 시작되었고 전세 끼고 집 산 사람 갭투자들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한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갭투자들이 상당히 고민에 휩싸였죠. 대출은 안 되지요. 또 전세 기간 만료됐는데 그 임차인들이 보증금 달라고 하니까 보증금도 못 내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깡통주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사항도 조만간에 방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방송을 해놨으니까요. 조만간에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KSW3717 김동수 교수님 부동산 강의 내용 대단히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과 같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동산 트리플 A 달러가 올라가면 통화에 불신이 생길 때 상승, 금값은 보통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35년째 광명시와 분당을 거쳐 수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님이시군요. 부동산의 안정적인 상승은 경제에 도움도 되고 해서 좋은데 이번 승처럼 차떼기 작전 세력에 의한 상승이나 단합에 의한 급상승은 최악의 상승이며 정부에서 반드시 잡아줘야 합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고 지금쯤 정부도 알고 있거니와 정부의 대응은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무기력합니다. 그렇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요. 부동산 규제하니까 거래가 급감하니까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이 거래 계약을 못 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게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런 그 가격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야, 돈 벌었네. 그건 장부상의 이 가공이익이에요.
팔아서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되는 거지요. 그냥 사는 집이 올라간다고 한들 세금 올라가지요. 물가 인상되지요. 보험료 많이 나오지요. 세금 많지요. 예,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부동산 트리플 A 상당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현규님, 교수님 부동산을 모르고 있었고 몇 주 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실거주할 예정이긴 한데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 미국 긴축하는 것고 그러고 축기인 것 같습니다. 예. 계약금을 포기하고 경제 성장기쯤 다시 집을 계약하는 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미 계약금 지급했나요?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그 계약금에 따라서 이제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느냐, 과연 내가 샀을 때와 계약금을 포기했을 때 비교하셔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포님, 교수님 유튜브 방송 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입니다. 이 주택 중 한 개는 팔아야 하는데 앞에 먼저 구입한 주택이 팔리지 않아 뒤에 구입한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구입한 주택을 19세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께 증여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2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1주택 팔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주택 중에 1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이 적은 걸 팔아야 돼요. 세금이 적게 나온 걸 팔아야지 세금 많이 나온 거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걸 팔아야 되고요. 만약에 자녀에게 증여, 근데 자녀가 지금 19세네요. 성년이 아니네요. 성년한테는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고요. 미성년자한테 증여하게 되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또 아버지한테 증여했던 아들한테 증여했던 증여를 받게 되면 취득세 4%를 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님, 유튜브 영상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재개발 해제된 서울 빌라 15년 된 거, 의정부 아파트 20년 가까이 된 것, 가진 돈이 1억 1천이라 둘 중 어떤 선택이 나올까요? 지금 집 사지 말라 하는 내년 중반기에 생애 최초로 집 사려 합니다. 모으는 돈에 비해 집값이 어찌 될 모르니 매매할까 하거든요. 의정부 호원동 쪽 어떤가요? 여러분, 빌라와 다세대보다는 아파트가 더 좋습니다. 예,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빌라라든가 다세대는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집을 사시려면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비수기고요. 지금 겨울 비수기가 왔어요. 내년 1, 2월까지. 지금 서울에는 거의 거래가 지금 전력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매도 물건은 나오지만 매수인들이 없어요. 예, 지금 관망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절벽인데 거기다가 이제 겨울 비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봄쯤에 기지기를 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기 전까지는 가격이 상승은 거의 없고요. 계속 하락세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권부미님, 6일 전 주식에 대한 책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부동산은 힘들겠죠? 자, 저기 주식 책이요. 뭐 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보문고에 가셔서 여러 개를 한번 보시면서 내 의사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책을 구입해서 한번 기초부터 좀 공부해 보시고요. 부동산 앞으로 좀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수님, 교수님 강의 애청하고 자주 즐겨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항상 고맙다는 생각이고요. 요번 강의 중 금에 투자하는 것에 낙관적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금, 실물 투자가 있고 금 통장에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하니 자금은 환율이 너무 높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있다고 뭐 금 몰빵하면 안 되겠죠? 돈 여유자금 1억이 있다면 일부는 예금, 또 일부는 주식,
일부는 금, 일부는 달러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셔야지 한 군데 이렇게 몰빵하면 손실이 클 수가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선희님, 교수님 방송 잘 듣고 있는데요. 다음에 강의하실 때 화폐개혁 실현 가능한 건 알고 싶어요. 꼭 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죠. 물가가 상승되고 또 물가가 상승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요,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요, 어떤 물건값 계산하는데 화폐 단위가 커지니까 계산하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되는 수치가 높기 때문에 어떤 계산상의 불편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폐 개혁이 이제 소위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 있는 이주열 총재도 화폐 개혁에 대해서 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실과 득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화폐 개혁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상으로는 편리해지죠. 10,000원짜리가 1,000원 되고 1,000원짜리가 뭐 100원 되게 되면 계산하기는 편리해지는데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화폐 개혁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제가 아직 연구를 못 해봤네요. TV 로카 아직은 미숙하지만 저 같은 경제에 관심 있는 10대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딱이네요. 이야, TV 로카 10대입니까? 그렇죠. 이제 10대든 20대든 에코노믹 경제를 모르고는 지구촌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경제가 관건입니다. 예, 경제 참 훌륭하신 우리 10대 청소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봉님, 실수요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좋은 강의 부탁드려요. 그리고 세수입이 적어지면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거래가 없고 국가에 세금이 안 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화 정책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늘 스폰지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근데 지금은 계속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부동산 규제가 제일로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최고로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허지연님, 현금화하라고 하던데 현금화는 정말 은행에서 돈을 빼서 현찰로 갖고 있으라는 건가요? 만약 대출 없이 고금리 돼서 은행에 비축해 놓은 돈에 금리가 많이 붙으면 좋은 상황인 건가요? 경제 알못이 여쭤봅니다. 현금화라고 하는 것은요, 실물, 그러니까 물건을 현재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라는 것은 금고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되는 것이죠. 현금화해라.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라.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예입과 인출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출이.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찰로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라구 김, 공인중개사 대비 무료 강의. 이런 강의가 무료라니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동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고향 화정동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나요? 저는 매수자 입장입니다. 그렇죠. 고양시에 사시는군요. 지금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놔도 매수인이 없대요. 그러면 호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당연히 서울 지역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이고요. 고양 지나면 파주시는 성장관리권역이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엽님, 교수님 이번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이
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가정으로 그것이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은 어떨런지요? 화폐 개혁, 디노미네이션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10,0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100원 되고 뭐 10만 원이 10,000원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단위가 높아지니까 계산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화폐 개혁을 하는 건데, 임승엽님, 무주택자인데 청약은 해도 될까요? 청약 신청해서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대출이 규제되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요. 소득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DSR이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지금 70% 적용하니까 내가 연봉이 1억이라면 대출이 7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는 반드시 여유자금이 있어야만이 청약도 가능하니까요.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동네 노는 언니, 교수님 등기부에 등기 안 되는 질권이 있다던데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경우, 그렇죠. 임대인이 협조해야 됩니다. 은행이 임대인과 어떤 계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해당 대출 은행에 주기로 하는 등의 계약의 경우 등기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요, 그 임대인이 승낙을 해야 돼요.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일부는 주고 일부는 은행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그 임대인이 은행한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질권,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은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은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등기부상에 안 나오지만 을구에 근저당권부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혹시 이 선생님은 근저당권의 모든 것, 제 강의가 있거든요.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부 질권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퀸, 오피스텔 상가에 투자하지 마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 오피스텔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파는 게 정답입니까? 자, 오피스텔이 지금 대한민국에 공실률이 많아요. 전라남도는 공실률이 무려 25%, 전북에도 24%, 서울의 공실률은 지금 12%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평균 1.8%입니다. 평균입니다. 임대 수익이 뭐 5% 되는 사람, 3% 되는 사람, 1% 되는 사람, 없는 사람인데 평균 1.8%인데요. 오피스텔이 역세권에 있다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럼 집세가 들어오면 뭐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피스텔은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여유가 있다면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상가 건물 투자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앞으로 투자 수익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요. 상가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이제 젊은이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것, 장사하는 것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없고 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세는 안 들어오지요. 세금만 부담하지요.
상가 오피스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여기에 대한 답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100% 다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늘 질의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과 만나 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